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다방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와 시민이 함께 듣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서혜성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별일 없으시고요? 저한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목소리 크다. 그런데 오창익 국장의 목소리는 제 한 3배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 품격은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높은 오다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렵게 귀한 분을 특별한 분이세요. 특별한 분을 왜냐하면 저하고 이름 한 글자 같아요. 어떻게 갔죠? 아니, 앞 글자하고 끝 글자가 성씨니까요. 서씨시잖아요. 아니 성씨의 제 이름 끝자는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고요. 네, 참 별거 가지고 다 엮으시네요. 아니 사실 그 말을 한 이유는 네. 사실 좀 희성이죠, 사실은요. 뭐 일단 인사부터 하시고, 한겨레 신문 독자들은 너무너무 잘하시고, 한겨레 신문 독자가 아닌 분들도 모를 수 없는 언론인 중에 최고의 정치 전문가이신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시작부터 과대포장을. 아니, 진짜잖아요. 맞죠. 근데 한겨레 신문 사실 편집국장을 역임하시고 선임 그냥 기자죠. 역임 그런 표현은 너무 관료적인 표현. 지내신. 지낸 그런 표현으로 했죠. 한자를 쓰면 관료적으로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을 하셨던. 예, 잠깐 했습니다. 2년 정도. 네. 2년이 짧은 겁니까? 2년, 보통 2년씩 하죠. 그럼 왜 짧다고 잠깐 했다고 그러세요? 인생이 기니까 2년은 짧은 거죠. 편집국장 에버리지를 얘기해야죠. 네. 편집국장보다 이제 기자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자를 좀 오래 했고요. 오래 하셨죠. 몇 년이나 하셨죠? 85년에 서울신문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얼마나 됐나요? 31년. 만 30년. 횟수로 31년. 한겨레는 88년부터 있었고요. 창간부터 계셨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주로 사회부 정치부에서 했고요. 한겨레 처음 들어갔을 때는 민생인권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죠. 사회부 비슷한 건데 이제 노동 담당 3진 시작을 해서 이제 사회부 정치부에서 주로 기자 생활. 사회부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정치부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정치부도 많이 했습니다. 93년부터 정치부를 했고요. 97년에 97년에 야당 출입을 하다가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고요. 김대중 후보가.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야당 반장이 청와대 출입 기자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취재한다고 평양까지 따라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2002년에 사회부장, 2003년에 정치부장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신문사 부장하고 나면 논설위원이나 부국장 하는데. 네, 보통 그렇죠. 저는 그때 좀 다시 현장으로 가서 2005년부터 8년까지 한 4년 정도 현장 기자하고요. 그때는 뭐 담당하셨습니까?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여당 반장이 했거든요. 아니요, 여야를 다. 그때 이제 여당 반장, 야당 반장들은 따로 있고요. 저 이제 부장보다도 더 위에 고참이니까 좀 이렇게 뭐 여야를 묶는 기사라든가 뭐 전망하는 기사, 이런 기사, 또 칼럼 이런 걸 썼고요. 그다음에 2009년, 2010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편집국장 2년 했고요. 2011년에 다시 또 전임 기자. 그래서 지금까지 4년 하고 있으니까 정치부장 끝나고 4년, 편집국장 끝나고 4년. 8년. 논설위원은 못 해보신 거죠? 예, 제가 글을 잘 못 쓰나 봐요. 그래서 논설위원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칼럼 쓰시는데.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입처를 계속 다니다 보면 그 출입처 사람 일을 닮아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치부가 그런 게 좀 더 심하다. 그런 말을 밖에서는 자주 듣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사람이 어느 분야에 가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쪽 사람들하고 이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비슷해지고 심지어 외모도 닮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뭐 그런 오해는 잘 안 받는 편이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독자들하고 관계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자기 관리를 참 잘해야 되고요. 불가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불가원 너무 멀리하면 취재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 원칙을 참 잘 지켜야 되고요.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해서 정치부 기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저희 한 가지 아주 독자로서 아주 쉬웠고 어쩜 초보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야당이 국회의원하고 친해졌어요. 예. 뭐 취재 오늘 하다 보니까 예, 예. 또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야당 의원의 근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간적 괴로움이 생깁니까? 생기죠. 아. 기자도 사람이니까. 아, 근데 그렇군요. 대부분의 경우에 기사를 씁니다. 그냥.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 임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쓰는 예, 거고요. 예.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그 여야 사이에 또 예. 야당 안에 각 정파들이 있는데 음흠. 그 사이에 이제 균형 같은 걸 굉장히 좀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을 평소에 정치부 기자들, 후배 기자들하고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성 선생님 이렇군요. 그러니까 성 기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시청자 정치자들을 위해서 성 기자님 그러니까 설령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자기 임무의 소임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기사는 나간다. 그렇죠. 예, 그 저희 예. 기본 임무니. 아니 그거 제가 안 이 말- 하려면은 그거 하려고 기자를 그거 하려고 그냥 월급 주는 아, 그런데 거예요. 회사 듣기에는 어떤 보수 신문들은 안 그런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취재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는 믿지 마라. 알면 쓴다.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전 이제 그렇게 쭉 기자하다가 사실은 그 한겨레에서 이제 정년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네. 그렇게 잘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정치부 기자가 아니고 정치 기자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낙인이 찍히는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일본의 그 각 개파 네, 출입 그렇죠. 기자가 예,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자기들끼리도 이제 정치 기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네. 쪽으로 얘기하는데요. 이제 정치 기자가 안 되려고 무척 노력을 하면서 기자 생활을 했고요. 이렇게 잘 페이드 아웃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질문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한국의 어떤 특정 신문에서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아주 많이 나왔고요. 아주 많이 나왔죠.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외국에서도 흔한 경우입니까? 한국의 특별한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기자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자들이 어쨌든 젊을 때부터 공적 관심사에 네, 네. 대해서 항상 트레이닝이 돼 있고요. 네.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네. 아무튼 좀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게 네. 훈련이 돼 있고 네. 또 실제로 잘 합니다. 일본의 유명 정치인들 중에 네. 기자 출신들이 꽤 있어요. 그렇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젊을 때 이제 기자를 좀 하다가 네. 쉽게 얘기해서 한 부장이나 차장 이런 정도 하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네. 신분을 바꿔서 정치를 하면은 그건 아주 성공적인데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보도국장, 음흠. 편집국장, 음흠. 뭐 사장 음흠. 이런 걸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네. 권력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네. 아, 요번에도 거의 권원유착이죠. 요번에도 편집국장 출신이 비례로 나오신 분이 있죠. 네. 예, 이제 그런 게 좀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진짜 여쭤보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기자들이 이제 정치로 진출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일찍 가면은 예. 저는 한겨레 신문이나 뭐 다른 예. 신문사 기자들한테 예. 젊을 때 예. 당신 소질이 있으면은 뭐 정치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예. 아, 일찍 가면 그렇죠. 그거는 뭐 언론을 네, 직업 선택의 자유가 말하기 있고요.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처럼 편집국장을 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 네. 국회의원이 되겠다. 네. 이건 안 되는 거죠. 한겨레 신문이 그동안 공정하게 보도한 걸 다 제가 말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일 날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 많이 기자들 있습니다. 많이 있다. 그런데 네, 되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젊었을 적에 기자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지. 우리처럼 언론 권력을 행사하다가 그 권력을 통해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파를 지지해 주다가 그 공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주 뭐 정확하게 정리하시죠. 네.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한용 기자를 모신 이유는 뭐니 해도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게 저희가 4월 11일 선거 전전날 월요일 오후에 이게 방송됩니다만 녹음은 4월 8일 금요일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4월 8일 뉴스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다든지 하는 뉴스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초적인 질문을 몇 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선거가 중요한 거죠, 지금. 질문이 너무 기초적인 거. 선거 중요합니다. 예, 예, 예.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 혹시 뭐 자제분들도 다 장성하셨을 것 같은데 조카분이나 누가 그냥 지나가는 친구들이나 뭐 요새 그런 태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서 작가님 뭐냐면 기권하는 것도 나의 정치적 선택 중에 하나다 하거나 뭐 또는 그놈이 그놈 아니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다 썩었다. 뭐 이런 말씀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네.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실제로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놈이 그놈이라면 선거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네. 선거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인을 되게 욕하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세비 받는데 그 욕값입니다. 욕 먹는 대신. 그래서 뭐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약간 불쌍하기도 한데 원래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인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푼다고 그래요. 너무 억울해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정치 불신, 양비론, 여야 다 똑같다. 이거 투표할 필요 없다. 이건 이데올로기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네, 국민들한테 투표를 가급적이면 네. 못하게 하면 기득권 세력이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정치 불신, 그러니까 정치 혐오증을 이승만, 박정희 이때부터 만드는 건데요. 이승만 대통령 얘기해 볼까요? 이분이 그 왕족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스스로 왕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왕처럼 하시고 왕처럼 생각하시고 명함에 프린스라는 명함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프린스라는 명함을 사용하신 분이 이분 말고도 이제 그 나중에 러시아 공사로 나갔던 그분도 이제 프린스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그렇죠. 아무튼 이분이 이제 초대 국회의장이었고요.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국회의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아주 무시했죠. 뭐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라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쿠데타로 집권을 한 다음에 이분은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국회의원 술이 좀 취하면 국회의원 놈들 항상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이제 저 같은 사람 기자들은 기자 놈들.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집단한테는 놈을 이제 붙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내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니까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데려가서 막 두들겨 패고 수염을 뽑았죠. 김성호 씨, 그렇습니다. 모치상 씨.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이 일부러 정치 불신을 정치 혐오를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야 대통령인 자기가 먹을 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신 먹어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엔 상징 조작을 하죠. 농촌 다니면서 밀짚 모자 쓰고 농민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당의 표시도 소였죠. 예. 상징 동물이. 뭐 청와대에서는 시바스리가를 주로 마셨는데 농민들하고 막걸리 마시는 척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정치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돼서 먹는 욕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놈들이 싸움박질을 하느라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요. 착각을 일으키죠. 그게 조선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이제 그 붕당을 일정하게 조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붕당들의 서로 계속 싸우게 함으로써 왕은 거기서 빠져나가는 형태를 그런데 취했고요. 조선시대 때 그랬다든지 또는 유신 정권이라는 게 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박정희 씨가 하직한 것도 세상을 떠난 것도 이제 40년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때 만들어진 거고 어떤 발명품 정치불신이라는 물건이 그때 발명된 거죠. 자, 그걸 계속 키우고 확산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재벌, 또 관료, 또 기득권 언론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자꾸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정치를 국민들한테 멀게 이렇게 만들므로써 자기들이 기득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이런 집단인 거죠. 이건희 회장이 정치가 3류, 4류, 이런 표현. 그런 표현을 썼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우리는 영원하다 이런 표현도 썼죠. 예, 그런 표현을 썼고요. 또 언론도 밤의 대통령 이런 표현을 썼던 분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이제 관료들은 그런 얘기를 내놓고 하지는 않는데 관료들은 정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찮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관료들을 자꾸 불러 제끼죠. 관료들은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충성하고.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예, 그것도 바빠 죽겠고. 또 행정부가 힘이 있어야 자기들이 힘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자꾸 많아지고 하면은 이제 자기들 귀찮죠. 그래서 이제 관료들도 끊임없이 교묘하게 이제 정치 혐오증을 확산시키고요. 이 대목에서 좀 중요한 게 재벌에서 언론에다가 이제 어떤 광고 협찬 이런 걸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먹을거리를 계속 대주면서 언론도 정치 혐오증하고 양비론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확성기 역할을 지금 사실 하고 이제 있는 거죠. 한국 언론에 본격적으로 양비론이 등장한 87년 이후죠,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그 87년 이후에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좀 안 나올 테니까. 그게 이제 집권의 핵심적인
방책으로 사용되었던 거죠. 이 이데올로기는 워낙 강력해가지고요.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도 이 프레임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했죠. 그렇죠. 예, 예.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회 쪽으로 슬그머니 좀 책임을 떠밀고. 그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내내 조선시대를 평가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사색당파하다 조선이 망했다 했거든요. 네. 그게 뭐였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혐오증이 조선인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조선의 관료들은 굉장히 무능했다. 싸움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유통시켜 온 것이거든요. 아무튼 다행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독특한 사람, 이분은 이제 정치혐오증을 잘 저기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대통령이죠. 아예 정당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또 너무 방치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옛날로 좀 돌아갔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좀 더 확실히 아예 옛날 시절로 돌아가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남긴 말이 19대 국회가 이제 최악이다. 뭐 이제 이런 말을 남겼고 지금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19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19대 국회가 최악이죠? 모릅니다. 근거는 없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통과가 안 됐다. 발목만 잡고 있다. 네. 사실 17대 열린우리당이 다수였을 때 17대가 최악이라고 그랬어요. 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20대나 21대 국회를 또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매번 최악이군요. 네. 매번 최악을 만들어야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이 자기 그 반사 이익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일본도 광범하게 이게 정치혐오증 같은 게 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시아에 이게 뭔가 좀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예. 끊임없이 이제 긴장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고요. 사람의 목숨이나 명예까지도 네. 돈으로 환산을 하죠. 예.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1원이 한 표인 거죠. 주주총회할 때 그 그렇죠. 가진 돈 그렇죠. X만큼 그 권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은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돈 중심으로 돌아가죠. 거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그 장치가 민주주의, 선거. 1인 1표. 1인 1표. 네. 그러니까 1원 1표와 1인 1표의 끝없는 대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 혐오증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먹혀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왜냐하면 노령층이나 젊은 세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에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표지는 누가 뭐래도 투표율인데 한국의 투표율은 낮은 겁니까? 예, 적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매우 낮다. 또 네. 더 중요한 게 추세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85년에 이제 2.12 총선이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혁명적 선거였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87년 개헌이 된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를 네. 쟁취했고 12월 18일 날. 예, 그때 투표율이 네. 90%였어요. 네. 네.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 혐오증이 점점 정치 불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지난번 있는 거죠. 총선거가 54%인가 3%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흔히 잘 나가는 어떤 정치 민도가 높다고 하는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건가요? 예,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단지 총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처럼 사회적, 정치적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유일한 게 총선.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좀 낫다 하더라도 네. 그는 이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나 그런 커뮤니티가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채로 거의 이제 총선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정치 권력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이것뿐인데 여기에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선이 물론 더 중요합니다.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이제 내각제 국가에서 주로 총선이라고 하고요. 우리도 이제 선거법을 보면 국회의원 총선거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죠. 내각제 네. 총선하고 좀 개념이 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중요한데 둘 다 투표율이 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 혐오하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또 찍을 후보가 없다. 이놈저놈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선거의 진짜 뜻 사실 그리스에서 시작할 때는 누구 뽑는 게 아니었거든요. 누구 내보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하는 게 패권 추방, 뭐 혹은 뭐 패각 추방, 뭐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 사람들한테 그 참주
그 아테네에 있는 가장 권력이 셀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 디모크라시를 위협할 것 같은 사람을 내쫓는 것으로서 사실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이 있거든 투표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싫은 사람 그 사람에게 표를 안 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갈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뭐 정치 불신이 이렇게까지 확산된 거는 누가 말해도 언론의 책임이 큰데요. 매우 큽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지 않았다면 이 지경은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 놈들 해봐야 몇 사람 듣는 자리에서 했을 테니까요. 언론이 안 도와주면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사를 쭉 살펴보면 이제 언론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네. 점점 더 이제 권력하고 유착하고요. 특히 자본 권력하고 유착을 하는. 과거에 이제 뭐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는 정치 권력하고 유착을 했는데 전두환 정권 이후에는 정치 권력하고 유착도 있지만 자본 권력하고 유착을 하면서 언론 자체가 거대 언론사 자체가 기득권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는 거고요. 특히 2011년부터 종편이 개국을 했죠. 네. 그게 이른바 이제 조중동, 뭐 매경 이렇게 4개 그러니까 면허를 받았는데 확실히 어떤 그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지금 막 떠들고 있는 이런 언론 환경인 것이죠. 하여튼 선거는 중요하다, 정치는 중요하다.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기득권 세력의 노림수에 그대로 빠져드는 거다. 그렇습니다. 확인하고요. 이번 20대 총선 4월 13일에 진행되고 또 뭐 사전 투표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총선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뭐 글쎄요, 모든 선거가 다 이제 분수령인데요. 네. 지나고 나면 이제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한 10년 동안 거의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10년, 20년이 뭐겠습니까? 그게 김대중 김대중 정부, 정부 잃어버린 10년이죠. 노무현 정부.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네. 사람들이 이게 좀 정권을 잡았으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저도 비판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한켠 제가 했던 비판보다 오창희 국장이 했던 비판은 10배쯤 됐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다른 한편에서 한국의 그 과거의 기득권 세력들은 10년 동안 거의 굶어 죽고 얼어 죽을 뻔했다. 그래서 다시는 정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사람들이 뼈에 새긴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인재 씨가 이제 탈당을 해서 당을 새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분열하면 진다. 그래서 이제 그걸 뼈에다 새겼다는 거죠. 그 각골난망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그때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회창 씨가 끊임없이 대세론을 펴다가 2002년이죠.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이 이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졌지 않습니까? 이른바 대세론이었죠. 노무현 후보한테 대세론이 꺾였죠. 그래서 그때 방심하면 진다. 이게 두 번째 교훈. 분열과 방심. 이제 뼈에다 새긴 거고요. 그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 교훈.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그냥 쫓아내려고 해요. 그렇죠. 탄핵. 국회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버했다가 거의 막 백성 미만으로 주저앉을 뻔했죠. 그래서 받았죠. 세 번째 교훈 오버하면 안 된다. 죽는다. 그러면 세 번째 교훈을 뼈에다 새긴 거죠. 근데 그 워낙 그 뼈에다 새겼기 때문에 그 각인 효과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무릎 꿇고 뭐 석고대죄 하는 게 대체로 방심하면 진다. 물론입니다. 오버하면 진다. 뭐 이런 거. 그때 그 교훈, 10년 동안의 세 차례의 교훈을 지금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번 총선에서 180석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이건 새누리당 의석뿐만 아니고요. 이른바 그 친여 무소속.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면 바로 복당해. 유승민 등.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80석이 넘어가면 일단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 의원들 중에 한 20명 정도를 끌어들여서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처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영구 집권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막연한 추측인가요? 아니면은 저는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건 예고 방송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대통령도 그렇고 새누리당에서도 계속 이것 때문에 뭐 노동 개혁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헌에 대한 얘기들은
뭐 근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욕망 여러 번 나왔죠. 뭐. 네.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확인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개헌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런 방식으로 개헌을 해보면 어떤가라고 검토했던 적은 있어요. 네. 그건 확인. 박근혜 정부. 네, 박근혜 정부에서 네. 검토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론인데 이런 겁니다. 사람이나 권력이나 마찬가지인데 없던 능력을 가지면 해보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갑자기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투명 인간이 돼봐야죠. 또 내가 하늘을 나는 능력이 하늘을 나는 능력을 그렇죠. 한번 좀 날라봐야죠. 한번 좀 날라봐야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야당 의원 20명 정도 포함해서 네. 개헌을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어떤 보수기득권 체제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추진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막 저는 질문을 그 얘기할 때 저는 던져보면 어렵지 않던데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연정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맞았지만 반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권 특히 대통령 예.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상상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렇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한나라당만으로 탄핵이 불가능했잖아요. 네. 3분의 2니까. 그래서 민주당 분들이 일부가 참여하고 있었죠. 예, 예. 아니, 다수 참여하고 예, 일부가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탄핵이 의결이 됐는데 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이를테면 3당 체제 또는 4당 체제가 되면 그중에 한 당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분권형 네, 대통령이라는 그렇습니다.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성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분권형 대통령 이른바 이원 집정부제 형태 같은 것들이고요. 여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청와대가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우리는 그런 걸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근거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교섭단체 20석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그랬을 때 그 세력과 연대해서 혹은 연합해서 개헌을 할 때 과연 그러면 소수 정당에 이익이 있느냐? 있는 거죠. 뭐냐면 바로 분권형이었을 때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누구 하나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 누구 하나는 이제 행정을 정말 책임지는 수상이 총리가 되거나 할 때 이런 형태의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이제 2년 있으면 끝나는데 2년 안 남았는데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할 생각이 저 깊은 속마음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건가요? 당연히 뭐 전 있다고 보는데요. 그건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네, 그렇죠.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본능인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했지만 나 시도는 박근혜는 한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대통령 물러났을 때 국가 최고 지도 뭐였는데 최고 자문위원회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이제 옥상 옥에서 상황 노릇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한 2선 혹은 3선만 하고 물러났어도 평가가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승만 씨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하고 나면 대통령 계속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되게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같은 분들은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냥 크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지지 세력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진박 간별사도 보내고 그 공천 파동도 겪고 이런 게 남은 임기 2년 동안 레임덕을 안겼고 자기가 원하는 그 뭐 원활한 국정 운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더 큰 꿈과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지만 직접 대통령을 하지 않아도 대구 경북 이른바 친박 진박들을 중심으로 한 정파를 이끌고 있으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집단 지도 체제할 수 있는 내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오너 중에 한 사람은 확실히 될 수 있는 거죠. 직접 총리를 하거나 대통령이 하지 않는 방식이라도 총리는 뭐 바로는 못 하겠습니다만 좀 있다가 뭐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뭔가 아니죠. 첫 번째를 하면 욕을 먹지만 한번 총리 임기가 이제 의외로 길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 2년 하다가 물러나면 다시 총리에 돌아오는 건 가능한 일이죠. 아무튼 그 실제 우리 정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지금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이상, 상상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0년에 3당 합당할 때 그거 예상한 사람이 그렇죠, 있었나요? 맞습니다. 유신은요. 아무도 없었죠. 유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예, 예,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삼선 개헌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선 차마 개헌할까? 또 현직 네, 대통령을 네. 국회에서 진짜로 탄핵하리라고 탄핵한다. 예상하셨어요. 네, 바로 그 얘기죠. 못했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직 대통령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분을 네. 끌어다가 그렇게 수사할 거라고 누가 생각해 본 적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한국의 정치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성 기자님께서 보기 굉장히 큰 상상력이라고 거는, 네, 표현하셨는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상상력이란 말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권력을 그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사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반대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항상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려면 투표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말로 아니, 연결되는 투표를 거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180석, 200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단 직후부터 놓쳤다고 봐야죠. 네. 사실은 좀 싸웠어야 되거든요. 네. 그때 뭐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막 지지고 볶아야 되는데 경합도 하고.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외세에 의해서 허리를 뚝 잘라서 뭐 좌파는 다 북으로 네. 가라. 그다음에 뭐 우파는 다 남으로 가라. 이렇게 돼서 아주 간단히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문제를 잘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토론을 하고 대화하고 이런 훈련을 처음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8년 13대 총선거에서 4당 체제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신민주공화당. 이른바 여소야대 네.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1990년에 3당 합당이 됐는데 그러니까 불과 2년도 가지 않은 거죠. 네, 여소야대 그렇습니다. 체제. 저는 그때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찬스였다. 아,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가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대화와 타협의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걸 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 뼈에 새길 수도 있었는데 잘하면. 네. 아무튼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제 김영삼 김종필. 대표 최고위원 네. 김종필 씨는 좀 이렇게 끼워준 것 같고요. 아무튼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되겠다는 욕심에 이른바 그 자기의 본 바탕이죠. 그 민주 세력을 배신하고 그렇게 이제 야합을 해서 물론 그분이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뒤로 후퇴시킨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구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화가 없는 거죠. 구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항구적 지배가 거의 가능할 정도의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 이른바 그때부터 호남포 이론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광범하게 정치에 유통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호남이 한국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우리가 방송을 녹음하는 날 마침 문재인 대표가 간다 못 간다 오지 말랜다 뭐 이런 논란 끝에 드디어 광주 방문을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겠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좀 그전에 더 자주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 기회를 선거 때인데. 놓쳐서 선거 직전에 이렇게 감으로써 문재인 대표 광주 가는 게 왜 이렇게 큰 뉴스가 돼야 되는지 잘 도리어 그게 납득하기 이상한 어려운데 거죠. 아무튼 뭔가 좀 문재인 대표한테도 그런 잘못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뭐 호남이 한국 야당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주 갔어야죠. 자주 가고 그쪽 사람들 말도 더 자주 들어보고 뭔가 그분들하고 뭔가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을 자꾸 사실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너무 늦게 가는 것이 도리어 정치적으로 보여버릴 수 있는 그런 예, 그 효과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바로 벌어진 일이라 이제 그렇죠. 앞으로 2, 3일 사이에 어떻게 될지 주말 또 모르겠는데 겪으면서. 너무 늦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네. 아니다.
그 매우 그 메시지가 강했거든요. 메시지는 강했죠. 그렇죠. 예, 예. 호남이 나를 버린다면, 지지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를 버린다면 저는 대통령 뭐 이런 거 할 생각 없습니다. 정계도 일종의 연애 편지 같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네. 그대가 내 편지를 안 읽어준다면 나는 뭐 여기서 일단 그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 그런 애정이 가득 잠긴, 그러나 그 조금 늦은 것 같은 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근데 호남 분들이 이렇게 가서 뵈면요, 정치적 감각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00석, 180석 이렇게 여러 가지 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호남 분들이 역할을 하지 않나요? 아니면 호남 글쎄요. 자민련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 굉장히 좀 그 예민한 그 포인트인데요. 그 네. 부분이 광주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서 좀 의견들이 갈린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와 예, 연세 드신 분들. 장년층에서는 한 번은 혼내줘야 된다. 이 그동안의 기득권, 네, 현재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죠. 과거 민주통합당부터 네, 네. 뭐 이자들을 한 번은 혼내줘야 정신 차린다. 이제 장년층에서는 그 정서가 강하다고 네. 하고요. 반면에 이제 좀 젊은 층에서는 아니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해먹던 사람들이 당만 옮겨서 또 나왔는데 왜 국민의당을 찍어야 되느냐. 혼내줄 사람이 따로 있는데. 혼내줄 사람이 네, 따로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호남 안에서 지금 토론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네.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꼬리 흐리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고. 네. 왜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네. 문재인 대표가 누구나 다 얘기하듯이 굉장히 착한 정치인인데, 정치는 꼭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어떤 면에서 좀 너무 사악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흔히 얘기하는 마키아벨리 예, 식의 네. 마키아벨리 정도의 어떤 권력 의지와 남한테 대해서 약간의 속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있더라도 매우 강한 권력 의지, 그리고 어떤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식견, 통찰력,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문재인 대표는 그런 권력 의지 같은 것이 좀 부족했고, 또 내가 이렇게 당당하면 됐지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느냐, 또 이제 부산 사나이라고 그런 그 자잘한 행보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함경도적이죠. 강원 고향 함경도신데. 이제 원래 원정은 함경도죠. 예. 태어나긴 부산에서 태어나신 것 같고요. 함경도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 부산 태어났는데 함경도 함경도에서 부모님 태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향을 이제 받은. 아무튼 왜 광주에서 국민의당을 그렇게 지지하는가 궁금해서 저도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몇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취재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 꼭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지지해서 좋아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한 번은 우리가 혼내줘야 된다. 또 우리한테 이렇게 혼내줄 수 있는 대안이 생겼다. 이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은 혼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훨씬 더 강하다고 하고요. 네. 또 대선 앞두고 총선 이후에 어차피 야권은 재편을 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도 우리 호남이 한번 기존 제1야당을 혼내주고 우리가 이렇게 결속력이 강하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동의한 건 아니고요. 네. 아니 근데 그런 시그널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야 하는 겁니까,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우리가 물어보려고 지금. 근데 그 시그널은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의 재보궐 당선이라든지 또는 진보 정당의 상대적 약진이라든지 이런 게 호남 지역에 간헐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거잖아요, 호남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마. 한번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 사실. 정도로는 네. 부족했던 거죠. 네, 라고 느끼는 거죠. 예, 이번에 좀 확실히 좀 뭔가 그러니까 사실 호남의 이제 그 민심이 이런 사람 내려보내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사실 계속 얘기해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좀 더 선진적으로 해봐, 이제는 좀 더 개혁적으로 해봐 하는 요구들이 관철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을 그냥 공짜로 날로 먹은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호남 사람들한테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대가로 엄청난 그 혁신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제어수열하고 광주 전남 자리 이쪽에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랬죠. 또 네. 좋은 국회의원들 후보 계속 공천하고요. 네. 이른바 물갈이 공천, 또 세피 수혈 이런 공천을 끊임없이 했고 이노베이션을 끊임없이 했던 거죠. 그 정도로 호남 유권자들을 김대중 대통령도 항상 존중하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야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너무 좀 호남을 쉽게 생각하셨다. 네. 아, 가만히 있을 때 표가 나온다. 그렇죠. 좀 잘 화수분처럼 생각한 예, 거예요. 그 잘 몰랐던 거죠. 음. 뭐 DJ가 그냥 뭐 이렇게 공짜로 지원 받은 것처럼.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죠. 저는 정치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처럼 언제나 유권자들한테 낮은 자세로 네. 항상 세밀하게 설득하고 가서 읍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남 정치인들보다 호남 시민들, 민중들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탁월한 판단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근데 볼수 두고 있습니까? 봐야죠. 근데 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의 지금 야당, 네. 뭐 그걸 뭐 민주 세력이라고 하셔도 더 좋고, 네. 뭐 개혁 진보 세력, 진보 세력. 이렇게 표현하셔도 네. 좋은데 두 축은 저는 한 축은 호남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축은 비호남 민주 세력. 네. 그걸 이제 이른바 조중동에서 뭐 친노라고 운동권, 하는데 친노운동권. 친노운동권. 근데 친노운동권 그 정확한 그게 아닙니다. 비호남의 좀 젊은 유권자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좀 더 나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축이 그동안 결합을 했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도 탄생을 했고 그렇죠. 노무현 정부도 탄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그 두 세력이 좀 분열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호남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이쪽을 결과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이 비호남 쪽에 좀 젊은 유권자들이 호남에 대해서 아니 호남이 왜 이러지 지금 이제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거꾸로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보수 세력은 총선 이후가. 분열하면 죽는다, 망한다를 뼈에 새겼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혁 진보 세력은 소위 호남 세력 또는 뭐 친노 운동권이라고 얘기하는 뭐 좀 젊은 개혁 세력, 진보 세력 그 연대가 끊어지면 이거야말로 같이 죽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거죠. 아무튼 보수적보다 규모도 원래 더 작은데. 원래 작은데. 데다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프레임인데 제가 그 종편 얘기했습니다. 네. 2011년 겨울에 개국한 종편이 지금까지 4년 이상 벌써 끊임없이 반복적인 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호남은 그래도 중도 합리적인 그런 정치 집단인데 친노 종북 386 네. 어떻게 이런 그 종북 세력하고 같이 노냐. 끊임없이 네.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이간시켰고요. 진행자들도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했고 거기에 나온 호남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호남 자투리 써가면서 네. 제가 같이 해봐서 아는데 네. 저자들은 뭐 약간 사상이 이상하다.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네. 또 이제 호남에 그럼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아, 뭐 똑같은 그리고 얘기 계속 들으면 반복. 넘어갑니다. 네, 반복. 또 호남의 이제 장년층, 노년층 이분들도 이제 종편이 뭐 일단 좀 자극적이고 재미있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들 보신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지금 효과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이번 선거 이후에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은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홧김에 무슨 질 한다. 뭐 이를테면 홧김에 무슨 뭐 약간 그런 말이 있죠. 내지르는 네. 그런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표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장에 가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해본 경험과 말로 해본 경험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표를 한 이후에 그 세력이 다시 합쳐진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른바 그 미국에서 명품 선택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어떤 A라는 가방을 선택하는데 그럴 때는 A를 선택하는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B라는 명품 가방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더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많이 찾게 되면 다시 그걸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렇죠. 그 균열의 틈새로 무엇인가가 이입될 수 있다. 또 끊임없이 이입될 틈만 수 나면 있다. 스며드는 연탄가스처럼 끊임없이 송 문제. 교수님 좀 국면이 답답해 보이는데요.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치 세력, 특히 집권 세력을 심판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개혁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쟁점보다도 지금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후퇴를 걱정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현실은 좀 서글픈데요. 그럼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개혁 진보 세력의 동인이 있다면 젊은 층이 있는 거죠. 젊은 개혁 세력들,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들의 선택. 젊은 유권자들이 있죠. 그다음에 호남 분들도 있는 거고. 호남이 있습니다. 네. 둘 다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러면 그냥 둬도 젊은 유권자들이 다 각성하고 결집해서 그런 일은 없죠. 뭐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누군가는 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구슬을 꿰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정치가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1990년에 3당 합당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자민당처럼 보수 영구집권 체제로 간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갔습니까? 안 막았죠. 갔죠. 네. 오히려 네. 정권 교체가 되고 그렇죠. 김대중 씨가 민주정부가 대통령도 10년을 갔습니다. 되는. 그건 어쨌든 김대중이라는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전시켰던 그리고 겁니다. 국민의힘도 있었고. 물론이죠. 네, 네, 네. 국민의힘이 있었는데 또 엮는, 마침 네, 운 구슬을 좋게 엮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운 좋게 이제 김대중이라는 괜찮은 정치인이 있어서 큰 파도가 있을 때 네, 네. 좋은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선장이 있어야 합니다. 파도만 있어서 큰 멀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 이후에 그런 분열의 상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결국 그걸 극복하려면 또 사람들이 각성을 할 겁니다. 아,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망하는구나. 일본처럼 기득권층이 영구 집권할 수도 있겠구나. 안 되겠다. 각성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수 몇 사람의 이제 리더들이 좀 나타나서 국민들을 좀 결속해주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총선하고 또 약간 다릅니다. 네. 총선은 이제 소선거구제이고 또 영호남 의석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현재 이런 구도에서 현재 야권이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 네, 비례대표도 적고. 그렇습니다. 네. 170대 130. 뭐 그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뒤집는다는 건 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좀 다르죠.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전국이 네. 단일 선거구제고요. 또 총선이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회고적 투표라면 대통령 선거는 미래투표니까. 앞으로 네. 누가 그럼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를 누가 이끌 것이냐, 전망적 투표, 또 이 인물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정당 기반은 지금 야권이 여권을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인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정 기자님, 20대 총선에 궁금한 게요. 어젠다가 야권 분열 말고 없습니까? 어젠다는 다른 건 없는 겁니까? 원래 이제 경제심판론이 있었는데 네. 그 야권 그 후보 단일화 네. 이것 때문에 경제심판론 쟁점이 어디로 가 없는 흔적도 없어져 버렸죠. 이제 역대 저도 이제 성장하면서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이번처럼 무슨 어젠다가 없는 선거도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당장 4년 전이랑 비교하면 그때 확- 심판론이 네. 있었죠. 네. 이명박 박근혜 네. 정부 네. 이명박 네. 4년 전이면 2012년이요. 2012년. 그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정권 대선이 말기고 있던 이명박 해였죠. 정권 심판론이 있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작동을 예, 했죠. 예. 새누리당에서도 당명도 바꾸고 경제민주화도 들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뭔가 그때는 이렇게 뭐 어젠다가 연구적으로 있었어요. 그래도 많았어요, 전적으로 사실은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총선을 이겨야 대선을 이긴다. 그때 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무튼 2012년하고 2016년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저는 종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할 때 언론 환경을 자꾸 빼놓고 하는데 정치인 정당만 봐갖고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오창희 국장이 지금 비명을 지르는 거, 아, 감동이 아니라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언론인들 책임이죠. 아무튼 이 프레임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 친노, 걔들은 정북이고 386 운동권, 걔들은 안 된다. 아니 그런 정북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왜 같이 노느냐?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득을 한 거죠. 친노가 운동권입니까? 친노 운동권. 글쎄요? 386. 그게 아닌 것 아니 이제 같은데? 프레임은 그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아닌 것 아니 같은데? 운동권은요 제가요. 저는 저는 국장이 운동권이신 거예요? 그렇죠. 운동권이죠. 정부미 한 그릇도 안 먹어본 운동권이거든요. 100% 순도에. 운동권 얘기를 조금 해보시죠. 운동권. 친노 운동권 뭐라고요? 정북? 다 안 맞아요. 일단 그럼 운동권 어떻게 그걸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운동권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일단 그 이제 머리가 좋은 거죠.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 머리가 좋다. 자, 과거에 해방 직후에 네. 해방 직후에도 운동권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네. 꼭 좌익이 아니라도 네, 그렇죠. 독립운동한 사람들, 독립운동,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운동권입니다. 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류가 되면 친일파들은 설당이 없죠. 네. 그래서 친일파들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좌익이다. 이렇게 그렇죠. 몰아붙인 거죠. 그게 지금 운동권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국이 어디까지가 좌익인지 아세요? 어디까지입니까? 빨갱이 어디까지 아세요? 해방 당시에. 좌파,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좌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몰아붙인 그러니까 거죠. 해방 당시에 어디까지 정확하게 좌익이었고 빨갱이였냐면요. 친일파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구도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운동. 한국은 우익 빨갱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독립운동 이 한 사람들을 대체로 빨갱이라고 그랬죠. 좌익으로 아니 몰아붙이고 맞아요. 심지어 요번에 그 옥새 투쟁인가 뭐 김무성 씨가 영도다리 갔다 올 때 그 박근혜를 지지하는 어버이들인가 뭐 이분들이 김무성 대표 보고 종북 세력이라고 당사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제 뭐 종북 뭐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아무튼 우리 그 해방 직후부터 이미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친일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 사실은 친일파가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성공한 정도가 아니죠. 그때 그 반민특위를 물리력으로 와해시켰고요. 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뒷배를 봐줬죠. 근데 그 슬픈 역사가 지금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른바 그 운동권 정당이다. 야당을 그렇게 통째로 매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동안 군사 독재 정권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 전두환 독재 시절에 뭐 대학에서 도서관에 가서 출세하려고 그냥 공부만 착실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재산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뭐 동료가 잡혀가든 말든 우리 아버지 고관 대작이고 나도 그 사시 돼갖고 출세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운동권, 사실 종북. 택도 없이 건방진 소리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건방진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거죠. 파렴치하고. 근데 파렴치한 얘기가 지금 통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정복 그 운동권 정복이라고 운운하는 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 한 가지 있습니다. 운동권 정복 없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씨는 대통령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전두환 씨가 대통령하고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박근혜 씨는 지금도 운동권 덕분에 두한이 오빠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어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백발만이가 됐겠죠. 그런데 운동권 덕분에 이 두 양반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들한테 늘 고마워해야죠. 이 직접 선거를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운동권이거든요. 그렇죠. 87년 요랑제 한가운데에 있었고 저렇단 맞았죠. 또 유신 시절에 가장 강력한 운동권의 중심이었는데 그 정치적인 자식인 김무성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야당은 운동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386? 아니 386은 세대니까 386은 운동권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 같은 친노 종북 운동권. 그럼 종북은 뭐예요? 북한 따라다닌다 뭐 빨갱이라는 거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종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북은 요새 조금 풀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무성도 종북이니까. 그렇군요. 근데 종북 그렇게 정말 종북은 뭐 통진당하고 뭐 야권 연대했다는 이런 거 가지고 매개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물론입니다. 정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먹는 것도 그리고 뭐 NLL이니 뭐 퍼주기니 뭐 햇볕 정책이니 이런 거 가지고 몰아쳐버리는 거. 저는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도 해명을 좀 하고 갑니다. 해명이라고 설명하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흔히 말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한국의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혹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들이 말하는 종북 세력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운동권이 만든 거예요. 현재 집권 세력인 보수 세력들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체제가 몸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맞서 말하는 민주주의하고는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사실 정복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운동권이나 종북은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은데요. 친노는 어렵지 않습니까? 친노는 어떻습니까? 친노는 정서로만 있는 거죠. 정서. 예,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수사받다 비극적으로 뭐 보응이 바위에 몸을 던진 거 아닙니까? 정말 비극이죠.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면 박정희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미안한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칠긴 해도 그 독특한 캐릭터가 인간적이죠. 보려고 막 몸을 던진 거에 대해서는 죄의식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건 친노 정서로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친노 세력이다? 글쎄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지금 실제로 근데 많은 또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친노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인들끼리 그렇게 끼리 규정하는 겁니다. 항상 연탄가스는 틈이 있으니까 스며드는 거지 그냥 생으로 가르지는 않아요. 이제 그 안에 정 기자님, 근데 다른 비유는 다 오늘 좋았는데 연탄가스 그럼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가요? 맞아요. 스며든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연탄가스 느낌이 잘 안 들어요. 틈만 나면 스며든다. 옛날에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저희 친구들 옛날에 연탄 때 똑같이. 쓰니까 저희 친구들도 반에서 많이 죽었죠. 겨울에 되면 갑자기 등교 안 하는 애가 있으면 연탄가스로 쓰러지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연탄가스라는 게 지금 성 기자님이 계속 그 연탄가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한국식 집 내지는 날림집을 지은 다음에 방바닥을 온도를 해야 되는데 연탄을 피워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근데 보일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면을 그냥 발라놨는데 그 사이 세면이 마르면서 균열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이로 이제 틈이 생겨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고 그랬는데 지금 그 스며드는 걸 얘기하시는 그 거예요. 틈은 뭡니까? 그러니까 침노 프레임이 작동하는 틈, 스며들게 한. 이런 거죠. 이를테면 그 작은 어떤 야당 세력 안에서도 이제 틈들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명분을 서로 중시하다 보니까 뭐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내가 호남 사람인데 뭔가 이제 그 정부 요직에 가고 싶었는데 인사 검증에 걸렸다. 이게 자른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게 부산 정권이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호남을 차별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되는 거고요. 실제 본인은 알아도 말은 그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본인은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부산 정권이 나를 차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말씀을 좀 너무 심하게 하신 거죠. 뭐 호남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찍었습니까? 뭐 이제 이런 표현. 그게 틈이군요. 뭐 호남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 틈에 이제 스며드는. 그게 본질은 아닌데.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 기득권 세력을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조금 달라도 그냥 뭐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비빔밥 섞어 대범하게 자 우리 대의를 위해서 이제 이른바 보수 기득권 세력은 그 대의는 아니고 이해관계입니다. 밥그릇 먹고 살기 위해서. 10년 동안 아까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권을 뺏기면 얼어 죽는다. 정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 작은 거는 서로 그냥 끌어안고 가자. 뭐 이제 친박 비박 그렇게 싸우다가도 그냥 끌어안고. 그러니까 잘 앉더라고. 야당은 그런 거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얼굴에 어색한 표현도. 야권에서 이른바 민주진보 세력에서도 조금 배워야 되는 게 생각이 좀 달라도 대의를 위해서 좀 서로 생각이 달라도 감정이 좀 달라도 감정이 좀 달라도 사실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친노 빈노의 핵심은 감정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달라도 정치적 목표가 같을 때 힘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정치적 목표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요. 정작 근데 이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도 다르고 정치적 목표도 달라도 먹고 사는 일이 같기 때문에 곧 죽일 것 같아도 힘을 합치고 그러는 거죠. 성 기자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데요. 이렇게 말 잘하는 분을 늘 섭외하세요. 그러니까 똑똑한 분을. 그러니까. 아니,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라고 들리는데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후퇴,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엄살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3당 합당 때 보았듯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보았듯이 그 이상의 정치적 격변을 막는 의미로서의 선거가 굉장히 큰데, 그렇다면 막는 힘은 투표율이 늘어나는 겁니까? 오로지? 네, 그렇습니다. 뭐 무조건 투표를 해야 그런데 됩니다. 야당이 분열돼 있으니까요. 그래도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도.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 후보로 몰아주자 이런 겁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철학에 따라 다른 물론 건데요. 지역구 사정마다 다르고요.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하다못해 비례도 있으니까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또 다시 모셔야 되겠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정치 기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정치부 기자를 정치인들을 많이 아시죠? 예, 아무래도 많이 아시죠. 네, 다른 사람들보다. 혹시 총선 이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정치인 한두 명이라도 소개해 주시는 건 어려운가요? 예, 그건 어렵고요. 정치인들 중에 괜찮은 분들 보면 이 총선 때마다 그 고비를 넘는 사람이 있고 못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못 넘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밑거름으로 해서 이제 다시 화려하게 돌아오시긴 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총선에서 일단은 당선이 되는 정치인들 중에 다음 지도자가 누군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안 되는 분은 뭐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불출마를 하셨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처럼 출마했다가 당선이 안 되는 분은 내일도 없는 겁니까?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이 선거의 의미가 국민들이 우리 대표를 뽑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떨어뜨렸다는 것은 해고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심판한 겁니다. 해고의 의미. 그래서 그 사람은 당분간은 쉬는 게 옳은 거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세훈 후보 같은 분은
참 독특한 분이네요. 그렇죠. 스스로 쉬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주민투표라는 게. 예, 그랬다가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이번에 당선이 되나요? 어떻게 그건 보세요?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세훈 후보 낙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소비 비용이 너무 컸다. 그리고 또 실제로 무슨 다른 것도 아니라 정책에 대한 중대한 자기 실책을 스스로 인정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쉰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오래 쉬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이고요. 또 한국 사회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2년 정도 지나버리고 나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시기에는 좀 빨리 가는 뭐 예, 근데 아니, 사인이, 개인, 어떤 우리 보통 사람이 그만한 중대한 실책을 저질리면 복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복귀를 하더라고 너무 손쉽게. 또 이제 정치인의 특징이긴 합니다. 예, 정치인들은 뭐 기억도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뭐 시간도 죽었다가, 따로 가고. 예, 죽었다가 살아나고 네. 다른 분야보다는 좀 회생률이 높은 편이죠. 네. 우리도 정치인을 해볼까요, 그럼요? 예, 저는 뭐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기, 지금 이게 금요일 날 불사조 같아서. 녹음하고 있는데 사전 투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적용됐는데 도입됐는데 그렇습니다. 첫째 날 투표율이 지금 5.4%인가 나왔다 그러는데요. 이게 좀 높고 이번 선거가 지난 19대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는데 예. 성 기자님 어떻게 보셔요? 저도 이제 정관이 분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사전 투표가 결과적으로는 크게 영향은뭐 못 미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투표할 사람이 어차피 투표할 사람이 좀 빨리 찍는다. 그런 정도 아. 의미고요. 이번 투표율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투표율이 올라가면 지금 야권에 유리하고요. 네. 투표율이 낮아지면 지금 여권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투표율이 만약에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새누리당이 아마 180 이상 200석 정도 아이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 40%대까지 47, 8 정도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때 그 당시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이 뭐 한나라당이 아주 그 네, 압승을 압승했죠. 네. 했고 그때 그 보수 성향의 당선자들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연대 이렇게 등등등 다 합치면 그 의석이 거의 180석 정도 뭐 넘었던 걸로 좀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이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한 55% 이상 그러니까 지난번 4년 전 투표율보다는 일단 올라가야 야권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정말 좋은 마음 또 나누고 연대하려는 마음으로 뭐 강화문에 집회 열리면 찾아가는 분들도 많은데 집회 몇 번 가는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SNS하고 그렇습니다. 전화하고 투표 독려하고 투표하는 사람 밥 사주고 너가 어떻게 내 친구인데 투표도 안 하냐 이런 말도 날리고 그래서 주변부터 챙기는 게 요 딱 이틀 남은 오늘 해야 될 일이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리고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먹고 살만 하셨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4월 13일. 그리고 또 내일 사전투표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성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정말 복종국가에 살 것이냐 하는 걸 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선거다. 대의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구체적으로 투표를 해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고연령층 분들도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분들은 위기감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혹시 나라가 어지러워지거나 또 동시에 나한테 지금 주어지던 이 노령연금 같은 게 갑자기 없어지는 것 아닌가. 야당은 더 늘려드린다고 믿질 않는 그랬는데도. 거죠. 이 사람들이 정권을 맡아서 하다 보면 국가 재정을 들어먹고 나한테 돈을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노인들은 실제 유권자 비율보다도 과대표되어 있는 거죠. 투표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반면에 젊은층 그렇지 않아도 유권자 숫자가 적은데 투표율이 낮으니까 과소대표, 더 적게 대표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젊은 층을 위한 정책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목적이 집권인데 아니 뭐 표도 얼마 없는데 그래서 뭐 말로는 일자리 젊은 층 일자리 뭐 경제 살리기 하지만 젊은 층을 위한 정책을 소홀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층이 예를 들어서 똘똘 뭉쳐서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막 올라간다. 그럼 그냥 두어도 정당에서 다 알아서 젊은 층을 위한 정책 만들어가지고 싹싹. 그러니까 그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젊은층 투표율이 10% 올라가면 등록금 100만 원씩 뚝뚝 떨어진다라는 맞습니다. 게 맞는 정치 얘기죠. 전문가로서 봐도 정확한 얘기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20대가 투표에 참가하는 만큼 한국 사회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진보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지요. 내가 행복해지다. 그렇죠. 그리고 20대가 여기서 오래 살아야 될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20대가 투표를 하면 그 투표는 언제든지 회고 투표가 아니고 사실은 총선이라 하더라도 미리 투표가 되는 거죠. 네. 나를 위한 투표니까요.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뭐 개헌 이런 거 또 뭐 내각제 개헌 이런 얘기가 좀 나올 때마다 야권의 엄살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성한영 기자님처럼 전문가에게 들으니까 제가 딱 꽂힌 대목은 그건데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 실제 정치에서는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총선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진짜 탄핵을 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으나 해버리고 마는. 그리고 아마 그때 탄핵 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했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취약한 민주주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또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 좀 새삼 생각하게 되고요. 청취자들하고 또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예, 뭐 제가 따로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투표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네, 무조건 해야 된다. 투표 안 하면 내가 불행해진다. 투표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서 기자님이랬죠. 서 작가님. 네. 예. 투표라는 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떤 후보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는 나 자신에게 투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를 위한 선거, 자기를 위한 정치, 자기를 위해서 표를 던지는 일, 그것에서부터 민주주의도 출발하고 미래도 출발하고 그리고 행복도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행복이 개인의 소소한 의사결정만으로 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큰 행복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런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투표한다고 생각하시고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20분씩 연락을 드려가지고 20분씩들에게 네. 그래서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아마 다 투표하실 텐데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주변에 챙기고 뭐 선거일 한 오후 4시쯤에 문자도 한번 돌려보고 정말 큰일 난다. 정말 긴장하고 경각심 갖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면 최악은 막을 수 있고 잘하면 개혁도 가능하고 민주진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성한용 선임 기자였습니다. 서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